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연방준비은행이 이 물가 실업률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고 그죠? 그렇죠. 네. 너무 이제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또 올라가니까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연방준비은행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걔네들은 미국의 지금 그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3경이 넘더라고요. 네, 3경이 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김태용 대표랑 저랑 또 친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돈만 빌릴 수 있으면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해가지고 10년 뒤에 갚을게. 예, 10년 뒤에 갚을게. 근데 3% 이자로.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3% 10년 뒤에 아니 친구니까 빌려주죠. 그러면. 아, 고마워요. 좀 빌려줘요. 왜냐하면 10년 뒤에 물가가 지금보다 3% 이상씩은 무조건 또 높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자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3경 옛날에 제가 15년 전에 한 1경 4천조 정도 할 때 이야 얘네들 이거 이자 3%만 계산을 해도 3하고 3, 40 해가지고 야 1년에 400조 우리나라 예산이 넘는 그 금액을 매년 이자로만 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야, 이 부채 어떻게 갚지 하다가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딱 터지는 걸 보고 제가 미국발 IMF가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하나투신에 있을 때 뭐 대구은행, 신한은행, 종은행 등등 그 부장님들한테 미국발 IMF가 시작됐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주식 다 팔아야 된다고. 네. 그랬었는데 실제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와서 저는 달러가 폭락할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1560원이 됐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얘네들은 지네들 위기가 나고 그렇게 지네들 달러를 찍어내도 오히려 비달러 통화의 가치가 폭락하지 달러 가치가 기축통화니까 야 이거 걔네들이 돈 찍어내도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라는 중요한 걸 배웠고요. 그렇게 돈을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찍어내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갚아야 할 실질 채무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죠. 네. 돈을 더 많이 발행을 해버리면은 그렇죠. 뭐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 가치들이 떨어지고 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탕감이 자연스럽게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채 탕감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30년 전에 돈 빌려준 친구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세희가 내가 그때 니한테 30만 원 빌린 게 있는데 우리 대학교 때 89년, 90년도에 30만 원 빌려줬으면 아니 그거는 거의 300만 원 가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빌려줬는데 하면서 50만 원을 저한테 주면 그게 갚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좀 손해. 네. 근데 그 30만 원도 안 갚더라고요. 안 갚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의 과거의 부채가 300조였다가 지금 뭐 3천조 뭐 됐다 한들 우리가 부채 가지고 너무 부채 위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은 저렇게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안 가게끔 유지는 하는데 연준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금융위기 왔을 때 벤 버냉키 나와가지고 3% 물가가 될 때까지 돈을 계속 찍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중국이 발끈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 잔뜩 들고 있는데 물가를 3% 올릴 때까지 계속 돈 찍어내겠다 하니까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뭐 평균 물가 목표제 뭐 이런 용어 쓰면서 계속 물가를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불과 뭐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물가 목표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면서 돈을 그렇게 찍어내더니 이제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 하니까 사실 저는 페드가 하는 게 굉장히 가소로워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세계 기축통화를 윤정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껐다 폈다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나.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에 달러를 갖고 있으면 3%가 남을 3달러 정도로, 되는 거죠. 예, 예, 100달러가. 100달러가 3달러 되는 거고, 20년부터도 한 거의 20% 정도 없어졌어요. 예, 달러의 가치가 2000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20년 동안이요. 예, 그 정도로 계속, 왜냐면 리만 사태 거치고 이러면서 또 엄청난 발권, 이번에 또 엄청난 발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런데도 다른 국가들의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통화 가치가, 더 빨리 예, 떨어져. 예,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네. 계속 기축통화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예. 뭐 어떡하겠어요. 억울하지만 그렇죠. 억울하지만 어떨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이런 메커니즘은 자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축만 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저축만 하는 것은 내가 일하러 나가면서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날강도 시스템이라고 적어놓고, 제가 그 뒤에다가 날강도 해놓고 페드라고 적고 싶었는데 안 적었어요. 예, 미국에서 또 이 암살범을 보낼까봐.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란 게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다가 또 미국이 이게 지금 벌써 뭐 방글라데시나 뭐 칠레나 페루 뭐 이런 데서 지금 막 또 폭동 나고 있잖아요. 이집트도 그렇고. 딱 2011년도 봄에 있었던 아랍의 봄 같은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2009년, 10년, 11년도에 물가가 올라가고 유가 막 110불 가면서 그런 상황이 또 되다 보니까 연준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갑자기 이제 막 비둘기파적이었던 사람이 막 매파로 나오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공포감에 이 자본주의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사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매일 주가를 보고 출근하면은 주식 지수 보고 미국 주식 보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매몰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말씀인 게, 저희가 기업을 보고 있으면 되거든요. 주가를 보지 말고 기업의 이익이, 내가 선택한 기업.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해요. 기업을 선택할 때 뭐 어떤 방송에서 추천했거나 아니면은 뭐 애널리스트가 추천해서, 이걸 결과물을 보지 마시고, 결과물보다는 그걸 추천했으면 받아가지고 왜 내가 이걸 사야 되는지 사기 전에 남한테 3개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이거 살 거야. 왜냐면 이 기업에 뭐가 있는데 이게 좋아지는 것 같고, 이 기업은 너무 싼 기업이야. 부동산도 많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한 3개 정도는 남들한테 다 설명할 수 있어야지 하다가 말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럼 투자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최소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점검해야 될 포인트도 기업 이익부터 해서 너무 많은데 그건 다 생략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잘하는 기업, 네, 그리고 이런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게, 그래도 내가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지 그런 기업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동반자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길게 해서 같이 가면은 주가 좀 빠져도 별로 안 흔들려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 마인드 셋업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뭘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잘못 산 거예요. 그 기업은 그냥 손절 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빠져도 잠깐만, 그럼 기업 이익을 한번 보자, 물어보자, 이렇게 봤는데 기업 이익은 그대로 원래 얘기한 대로 가고 있어요. 네이버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주가만 작살나지. 그러면은 그런 기업을 자기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주가 빠지는 건 버틸 수 있다. 한 6개월 이렇게 버티면은 결국은 기업 이익에 다 수렴하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12배 갔다가 8배 갔다가 결국은 다시 또 적정한 10배 수렴하겠죠.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할 때, 개의 주인과 개가 같이 산책을 하게 되면은 개가 뒤에서 끌려올 때도 있고 앞으로 막 넘어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그 주인의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의 실적이고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고 다들 어렵겠지만 그 본질은 지키자, 그런 생각이죠. 그렇죠. 듣다 보니까 그 3가지 포인트로 간결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내가 살 기업에 대해서 한 1, 2분 안에 쫙 설명할 수 있지 않으면 사면 안 된다. 그 혹시 존경하는 투자자가 피터 린치입니까? 맞습니다. 예. 마젤란 피델리티의 피터 린치가, 저는 그 사람을 이제 2가지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익률은 뭐 차치하더라도 탑만 그렇게 많이 다녀요. 가족이 없어. 가족이 거의 한국에서 이혼당했을 정도로 그렇게 탐방을 많이 다니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또 다 만나져요. 왜냐하면 펀드 규모가 뭐 수십조, 수백조니까요. 엄청났으니까. 그죠? 수백조였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잘 아는 게 이제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했을 때 제 선배분이 피델리티 한국 대표로 가셨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김태우 대표. 네. 예. 그래서 저한테 책도 선물해 주시고 뭐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철학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투자하는 템플턴으로 갔죠. 네. 몇 년 있다가. 그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텐베거라는 말도 그분이 하셨고 네. 10배 나는 주식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말 한 게 내가 잘하는 기업. 스타벅스에서 커피가 잘 팔리는 것 같고 매장이 자고 일어나는데 저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의도에 스타벅스 커피 매장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여의도에만요. 예, 여의도에. 한 15개? 저도 안 세봤는데 30개 넘습니다. 30개 넘어요. 네,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거 지금은 끝났죠. 이제 더 매장이 나올 때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매장이 늘어나는 것들을 눈에 보이면은 내가 즐겨 먹는 커피에 매장이 늘어나는데 그 주식을 왜 안 사? 네. 이렇게 하는 게 피터 린치 웨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리스펙트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아까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피터 린치 영상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읽어주면서 뭐 새로운 신기술 막 읽다가 도대체 이거 뭔 말하는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예. 이런 기업 사지 말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죠? 잘하는 기업, 주변에 있는 기업. 네. 주변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 피터 린치가 맨날 이제 밤늦게 야근하고 주말에도 몰아서 뭐 금금금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랑 자기 애들한테 자꾸 물어보잖아요. 요즘 뭐가 잘 팔리냐고. 그 맞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먼 미래에 소위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뭐 내러티브 넘버스에서 그 다모다란 교수가 얘기도 했지만 이 왜 내러티브 앤 넘버스인가라고 봤더니 결국은 이 넘버에 내러티브가 붙을 때 더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 반드시 이 넘버가 동반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지 않고 그냥 이게 스토리만 되고 숫자가 안 나오면 최근에 내러티브만 있고 숫자 안 나오는 기업들이 다 박살났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네. 뉴스 같은 때가 제일 그 교훈이 지금 딱 적용되는 교훈이 지금 딱 적용되죠. 그게 아마 이번에도 반등 들어가는 기업들 보면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결국은 최근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 주시는 게 우리 전무님도 똑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이 피터 린치 포트폴리오는 피터 린치처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은 그 템플턴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존 템플턴 경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니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주식이 그냥 싸지냐고. 뭔가 되게 비관적이니까 싸지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전 세계에서 나는 가장 비관적인 시장을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시고 뭐 2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던 뭐가 됐던 항상 우리 인류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발전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최근에 이렇게 막 우크라이나 전쟁, 신냉전, 네, 뭐 유가가 이렇게 또 과거에 뭐 140불 가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려 속에서도 최근에 뭐 제가 신문이나 뉴스를 읽다 보면 유가가 올라가면 또 빠르게 대체에너지 이런 것도 하잖아요. 2006년, 7년도에 태양광, 풍력 이런 식으로 인류는 유가가 많이 급등하면 또 그렇게 대체제나 보완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믿을까? 그런 생각으로 비관적일 때는 저는 템플턴을 생각하고요.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피터 린치를 생각하면서 좋은 조합이신 것 같습니다. 딱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할 것 같아요. 혹시 그동안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나에게는 이런 스승이 있었다. 뭐 그런 분 계세요? 저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배워서 딱 한 분을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그런 뭐 대가들, 뭐 템플턴이나 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 템플턴의 아시아 헤드가 회장이 닥터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유명하신, 몇 번 오셨잖아요. 자주 초대됐었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일화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고모 집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갔었는데 주식을 언제 사냐 이래서 지금 사라 이래가지고 샀는데 많이 빠졌나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악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너 왜 왔어? 너 때문에 손실이 얼마나 났는데 이랬는데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이제 주식을 다시 제대로 말해봐. 언제 사야 돼? 이랬더니 지금 또 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있을 때 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돈 있을 때. 근데 거기에는 항상 주가는 올라간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항상 맞았고. 네.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수를 사는 분들이 많지 않고 종목을 많이들 사시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을 잘 골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을 잘 골라야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도 있고 이런데 무조건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신 분들이 유리하다. 예, 그리고 뭐 물론 돈 쓸 일이 많이 있겠지만 여윳돈, 예, 네.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 여윳돈의 호흡이 남들보다 나는 5년짜리야. 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평균 이상 하십니다. 예. 네. 근데 돈의 용처가 빠르고 아니면 빨리 손절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 기업이 다시 돈을 또박또박 벌 기회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 투자하라는 말들 대가들이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장기 투자 워렌 버핏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고 누가 몰라 뭐 이러지만은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투자의 덕목이다. 네. 그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량주의 했을 때만. 그렇죠. 네,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도 가보고 써보고 네. 다 그런 거를 하고서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한 거지 그러지도 않고 뭐 장기 투자했다고 이러면은 좀 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전제 조건을 항상 갖추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최근에 많은 상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쉽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사서 물려 계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핵심 우량 기업인지 네. 판단을 해보라. 그러면 핵심 우량 기업은 뭔가? 핵심 우량 기업의 특징은 조정은 있지만 또 2, 3년 지나고 보면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5년 이상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항상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기준은 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량 기업인데 핵심 우량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핵심 우량 기업의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서 물려 계신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핵심 우량 기업인가라는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지난 고점 96,800원인가? 이 고점을 3년 안에 뚫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핵심 우량 기업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 회사를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그렇네요. 의미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죠. 맞네요. 왜 미국의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수장이 와서 네. 그 아시아에 있는 국가의 기업체 공장까지 그 바쁜 와중에 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핵심 우량 그러네요. 기업이겠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시진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고 싶은 기업도 아마 삼성전자일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핵심 우량 기업인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계속 이렇게 고점 돌파하잖아요. 그죠? 예, 94년도에 제가 입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3만 원에서 95년 1월 달까지 15만 원 갔다가 IMF 터지면서 또 3만 원 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3만 원이 지금 이제 6만 5천 원 기준으로 50 곱해야 되니까 5, 6, 35, 20만 원, 325만 원 갔는데 그 사이에 배당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 고점을 돌파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항상 또 기다리며 정고점을 돌파하는 핵심 우량 기업이구나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지금 뭐 물려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되게 좋은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제 생각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하기 어렵지만 삼성전자를 매달 사는 거예요. 매달. 네, 저 월급에서 10%면은 매달 사면은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특성이 뭡니까? 이 반도체가 굉장히 IT 때문에 사이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도 계속 사고 고점에서 사고 이렇게 되면은 그 기울기 자체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인플레이션만 따라가도 우상향하게 되는 거고요. 돈 계속 푸니까요. 그 다음에
그 특징이 전 세계 3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걸 가장 많이 쓰는 중국이 원유 수입보다 많이 수입하는 게 반도체인데 더 커요. 반도체 수입 금액이. 원유 수입보다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야. 원유를 수입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쓰는 모든 제품에 가전 제품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이클이 커서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힘들지만 그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쭉 곡선을 타고 가면은 네. 세계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구글이 망할까요? 절대 안 망하잖아요. 네. 유튜브가 다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런 기회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뭐 공고한 브랜드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규모의 경제, 독과점적인 기술 이 3가지 요건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네. 그냥 물타기 전략 계속 예, 매달 사는. 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손실 볼 확률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더니 뭐 한 30배가 났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존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예. 매달 사는 게 아니라 네. 환율이 1,200원 이상일 때 네. 2달치를 사고요. 네. 1,1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안 사는 거예요. 네. 예. 삼성전자가 96,000원을 넘었었던 작년 21년 1월 달이잖아요. 네. 그때 환율이 1,100원 밑이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고 네, 우리가 환율 가지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달 꾸준히 핵심 우량 기업을 모아가는 게 좋은데 매달 사다가 1,200원이 넘어가면 이제 또 돈 빌려서라도 좀 더 사고 네, 1,100원 밑으로 가면 좀 현금으로 막 가지고 있다가 아마 그랬을 때 아마 그 장기적인 수익률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주 생각입니다. 좋은 예, 바로미터를 추가해 주셨네요. 이게 그러게 스마트머니거든요. 예. 예, 스마트머니가 약간의 마켓 타이밍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전략이십니다. 예. 예, 예. 그걸 제가 최근에 이제 환율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대형 기업들 이렇게 많이 좀 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2006년, 7년도에도 상당히 시장이 좋았었지만 그 좋았을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못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2007년도에 910원까지 떨어졌었고 1,000원이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현대차, 기아차도 영 못 갔었잖아요. 갈 수가 없죠. 예. 네, 그랬다가 2009년 이제 브레인 가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2009년, 10년, 11년 내내 그죠? 예, 차화정 장세였었고 그때 브레인이 그 자동차 매매 잘하셔가지고 그때 고객들한테 수익 엄청 내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 결국은 이제 환율의 힘이었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환율로 최근에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지금 1,270원, 80원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제가 좀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게 좀 말씀을 우리나라의 독특한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예, 수출 기업이 많고 그리고 그만큼 그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기업들이 좋아지는 이러한 참 특이한 구조. 그래서 그린스폰 푸처럼 우리는 여기에 밑에 받쳐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로 갈수록 거기서 딱 받쳐주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기업들 잘 발굴하면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환율도 이렇게 보면서. 네. 평소에 제가 이렇게 손님 초대해놓고 이렇게 말 많이 안 해요. 아, 네. 말 많이 안 하는데 저도 되게 재밌는데. 네, 우리 김 대표랑 같이 있다 네. 보니까 네. 평소에 우리가 밥 먹으면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거 막 서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래 밥 먹다가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끼리 점심 때 만나가 주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야, 뭐 좋게 봐 이러면서 하고 그러면 주식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주식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하면 막 입에서 막 줄줄줄줄 나옵니다. 네, 근데 전무님 제가 저 책 선물 드렸는데 뭐 저한테 주실 선물 없으신가요? 안 그래도 네, 네. 제가 이 책에도 제가 그 추천사 저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용사와 자문사에서 재직할 때부터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최고의 펀드 매니저이다 하면서 쭉 적어놨었는데 그 밑에 우리 김동원 프로님도 추천사 쓰셨네요. 네. 네, 김동원 소장님하고 저랑 네. 김한진 박사님하고 네. 쓴 변화생존이라는 최고의 트로이카 세 분이 쓰신. 제가 이거를 서점에서 색까맣까 하다가 왠지 오늘 만나면 줄 것 같은 거예요, 박세희 전무님. 그래서 역시 촉이 좋으셔. 네, 집에 책이 많으니까 또 사지 말고 기다렸다 봤자
잘 읽겠습니다. 변화와 생존. 페드도 뭐 제롬 파월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될 때부터 못 올렸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옛날에 앨런 그린스펀이 19년 동안 하면서 야 정말 능구렁이처럼 했잖아요. 너무 정말 노련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제롬 파월이 사실 작년부터 금리를 진작에 올려놨었으면 지금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좋았을 때 2021년 최소한 한 저는 5월, 6월 달부터는 금리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으면 지금 한 2%에서 2.25 돼 있었을 거고, 그러면 내년에 뭐 경기 침체 오면 또 금리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쓸 카드가 있는데, 이번에 약간 좀 실기하면서 이렇게 좀 나스닥이 30% 빠졌더라고요. 고점 대비에. 네. 가파른 좀 조정이 있었던 거. 그 원인이 약간 페드의 실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는 뭐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그죠? 네, 그렇죠. 경기 침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뭐 좀 있고, 확률이 뭐 25%에서 30% 사이다 이렇게들 뭐 리포트들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정을 저도 뭐 안 하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은 고용이 완전 고용이 됐다라는 것과 기업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실업이 막 다시 실업이 막 실업률이 높아지고 뭐 취직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면은 경제 위기 오겠죠. 근데 지금 오히려 기업들이 구인난이잖아요. 그러면은 임금도 올라가는 거고 소득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소득 올라간 거 소비하면은 또 선순환이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보고, 그리고 뭔가 빠그러졌을 때, 왜냐면 저도 전쟁 날 줄 몰랐고 그래서 4월부터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전쟁 난 다음에 보니까 아 이거는 4월부터는 힘들겠고 5월, 6월 되면 반등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은 모르는 일들이 계속 날라와요. 그래서 그때 더 판단을 하는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너무 비관적으로만 경기가 막 이게 뭐 너무너무 안 좋고 이렇지는 않다. 길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알죠. 그렇죠. 피터 린치처럼 좀 이제 우리 삶에서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잠시 얘기 나오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주식 얘기할 때 명확하게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확신을 갖는 주식을 봤을 때 주가가 더 떨어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집 팔아서 사고 싶다고. 네. 왜냐면 그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한 30%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한 20%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위로 50%가 보이면 집값이 지금 사가지고 50% 오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팔아서 사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 불안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대영 대표님은 반도체를 좀 좋아하시죠? 왜냐면 뭐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좀 좋아질 때 좋아하고 나빠질 때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반도체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좀 많이 배웠었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앞으로 반도체 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측은 사실 안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아니 요새 좀 알려달라고.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했는데 이제 이건 있어요. 그 반도체는 주가는 6개월 선행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한 3개월 선행하는 것 같은데 IT 중에 반도체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바닥이면은 6개월 전에 주가 바닥이다. 기업 이익이 피크면은 6개월 전에 피크다.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피크였잖아요. 주가는. 근데 실제 이익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반도체가 하락하는 것도 이렇게 계속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막 올라간다 그러면은 벌써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서버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또 수요도 많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계속 쇼티지 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그러면 좋아질 게 두 개만 좋아지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용이랑 PC용만 좋아지면 되잖아요.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이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계속 했던 경제 얘기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이 최악 아닐까? 2분기 수업이 좀 나빠지는 게 최악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실적 좋은데 안 땡기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안 사는 이유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만 눈에 보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원래 반등하면 또 팔고 떨어지고 차트 매매하잖아요. 네. 차트 매매 한 기회 안 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촉발하는 거는 외국인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네. 환율이 원화가 너무 싸다고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맨 앞단은 유가가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 끝나면 무조건 삼성전자 사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 얘기 가지고 그저께 아침에 회의에서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전쟁 끝나면 있잖아 유가가 거의 90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에서 저는 이제 야 떨어지는 거 보고 사면 좀 비싸게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지금 사자 막 이런 얘기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어젠가 그저께 무슨 인베스터스 데이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자료를 우리가 아침에 보다가 굉장히 야 센세이셔널한 걸 하나 봤었는데 그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는 디램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규모가 5빌리언 달러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CAGR이 연평균 성장률이 49%인가로 잡아놨더라고요. 아, 차량용 반도체. 네. 앞으로 5년 동안.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전기차가 되면 전 반도체 들어가는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그런 얘기가 작년 초 삼성전자 9만 원대에도 뭐 시스템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파운드리 얘기도 나올 때 그런 전기차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주가만 보고 굉장히 이 패시미스틱하게 비관적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데 야 마이크론에서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가르쳐줬더라고요. 네.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보니까 지금 모바일에 들어가는 규모가 50빌리언인가 뭐 그 정도로 한 60조 정도 이 시장인가 이거 그렇게 돼 있던데 5년 뒤면 그렇게 50%씩 성장하면 5, 6년 뒤면 이게 10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아니 지금 모바일 시장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차량용 반도체가 또 그만한 규모. 그렇다고 뭐 데이터 센터란 그죠? 서버에 들어가는 그러면 반도체는 주냐? 그것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주주만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은 거 맞죠? 아, 그럼요. 저 100% 동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 동감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긴 시간 네, 너무 오셔가지고. 즐거웠습니다. 네. 네. 우리 진짜 그 밥 먹으면서 얘기하듯이 네. 말만 존댓말로 하고, 그죠? 네, 저희가 잠깐 삼매경에 빠져 있었네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즐겁게 얘기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자주자주 예, 또 보면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요. 아유, 제가 배우겠습니다. 우리 식사합시다에 오셔가지고도 오늘과 같은 그런 해안을 많이 우리 시청자분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